그러면 김종렬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토론을 해주실 이백호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우리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4차 혁명, 지식 기반 사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자극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지적인 또 제한이 있는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잘 구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까지 교육이 진행이 국가에서 교육이 제공이 되지만 학령기 이후가 되면은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단절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2016년부터 2016 평생교육법 안에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그런데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진 지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어떻게 학령기 이후에 발달장애인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지 뚜렷한 그 통합적인 의견들이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학령기 이후,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급변하는 지식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 급변하는 지식들을 수용하기에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어떤 교육적인 격차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법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학령기 이후에도 평생교육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 실전 현장에는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를 제가 리뷰해봤는데요. 발달장애에 관련된 이론 연구나 그 다음에 탐색 연구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을 대신하는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평생교육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 교육이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즉 본 연구에서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가, 그 다음에 평생교육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10사람씩 총 30명에게 델파이 연구를 진행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탐색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교육의 내용은 과연 어떤 걸로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전문가들과 학부모와 또 당사자 또 관계자분들의 의견이 좀 통일되지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또 교육 장소는 어디가 더 적절한가?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적 발전 방안은 또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30명의 전문가에게 델파이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 법에서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리고 심지어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관한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법도 나와 있고요.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이 지켜야 될 장애인 권리에 대한 규약, 규정에도 실제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페이퍼에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 방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델파이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델파이 연구는 고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반복적인 설문 절차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합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진행하는 방법처럼 1차, 2차, 3차 형식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연구 질문은 연구 목적과 동일합니다. 실제 페이퍼에 보시면요, 논문에 보시면 어떻게 그 질문지가 구성이 되었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페이퍼 25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발달 장애인에 대한 그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제가 1차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전체 설문 내용을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29페이지 보시면 31개, 즉 30명의 전문가들이 31개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31개 내용을 내용 분석을 해본 결과 13개로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개 내용들을 결과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메일로 30명의 전문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13개로 범주가 됐는데 이 중에서 5개만, 상위 5개만 다시 한번 선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답안을 받고 다시 겹친 것들을 또 범주하고 그래서 최종 제3차에서 7개를 7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7개 최종 선정한 것 중에서 맨 마지막에 CVR이라고 우리 그 논문의 3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30페이지에 내용 타당도 검사가 있습니다. CVR이라고 하는 델파이 연구에서 하는 CVR에서 그 CVR 그 공식에 의해서 조사를 다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내용에서는 7번째 나온 체육 교육은 CVR 0.3 이하로 나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0.50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은 첫 번째 독립생활 관련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취업 준비를 시켜야 된다. 세 번째 사회성 향상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일상생활 교육. 그 다음이 바로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상위 내용들을 결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들을 어떤 장소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할까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1차 내용으로 1차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책에 우리 그 핸드아웃에 보시면 31페이지 보시면 총 33개의 항목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로 범주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5개를 다시 한번 2차 설문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1차 결과 15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딱 7개만 좀 선정해 주세요 라고 다시 전문가들에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 정리된 것 중에서 상위 7개로 선정된 것이 바로 본 프레젠테이션 내용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가장 장소로 적정한 곳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관이다.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시키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직업재활시설. 네 번째, 지역사회 평생교육시설. 다섯 번째, 대학에서 대학 평생교육시설을 시켰으면 좋겠다. 여섯 번째, 지역 내 공공시설. 일곱 번째, 우리는 움직이기가 싫다. 차라리 집에서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이버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CVR 내용 타당도 검사의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가 기준 이하의 점수로 기준 이하 CVR 0.3 이하로 나타나가지고 이 6번과 7번은 부적절하다는 결과로 저희가 판단되어서 결론적으로 5개, 즉 상위 7개 중에서 2개가 부적절해서 상위 5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전문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적 발전 방안 어떤 부분들을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2페이지 밑에 보시면 총 28개의 주요 항목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28개 중에서 또 내용 분석을 해봤더니 11개의 내용 범주로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를 또 2차 설문으로 돌려가지고 각 전문가들한테 이것 중에서 상위 7개를 하나 좀 선정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 7개 나온 것 중에서 상위 7개 나왔던 것처럼 뭐 중간값이나 평균이나 이런 부분 다 산정해가지고
가장 높은 점수로 나온 것이 바로 여기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7개 문항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교육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교육 전문가가 진짜 필요하다. 근데 저도 그 발달장애인 연구를 하고 있지만 가장 저도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본 연구자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학령기의 장애인 교육은 특수교사는 전문가가 있는데 학령기 이후에 그 전문가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법은 시행을 요구하고 있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들이 많아가지고 전문가들은 이런 좀 미비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정과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세 번째, 취업을 가르치는 지도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수교육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옆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학령기 교육만 지원하지 말고 학령기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들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장애 이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7개의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짧게 연구를 했는데요. 본 연구를 통해서 논의하고 싶은 것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강영심 부산대 선생님께서 그 논문을 쓴 내용인데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내용 매우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는 것만 한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학령 이후에 발달장애인들에게 독립생활 교육과 취업 준비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부분 여가, 음악 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프로그램화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적인 측면인데요. 단국대학교 김주영 선생님께서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장애인복지관, 민간평생교육원에서 공급자 편의대로 운영하는 것이 많다. 즉 수요자의 요구조사가 없이 공급자의 편의대로 장소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이 본 연구에서는 교육장소를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그리고 특수학교의 전문과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분석해보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학령기 교육 때 친숙했던 공부했던 곳 이런 곳들이 학령기 이후에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 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델파이 전문가들은 학령기 이후의 평생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 실천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환경의 구비가 없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 만들어져서 현실과 제도 간의 괴리감이 발생해서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제시된 실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발달장애인 학령 이후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논의를 썼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중요한 부분에서는 좀 천천히 질문을 드리고 궁금한 걸 여쭤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불리함과 차별에 대한 국내외 사회복지 학계의 관심과 우려를 생각해 볼 때 지식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발달장애인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고민과 모색이 갖는 인도적 가치에 대해 먼저 깊은 공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연구 대상적 측면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자기 효능감, 지적 성장 및 빈곤 탈피의 기회, 또 빈곤은 세대 간 전수 차단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델파의 연구가 갖는 연구 주제적 측면에서도 그 의미와 적절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존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이론, 유형, 욕구조사 등의 기초적인 형태의 연구들의 수준에 그쳤다면 본 연구는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 장소, 발전 방안과 같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 연구로서 학술적인 진일보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가치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내용, 장소, 발전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흔히 활용해온 폐쇄적이고 일회적이며 또 단층적인 양적 검증이 아닌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반구조적, 반복적, 복합적인 검증을 이끌어내고자 델파이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로부터 합의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 연구 참여자 선정, 설문 운송, 또 회수, 통계적 분석을 반복하는 이러한 델파이 연구 방법의 특성상 연구제 과정에서 겪었을 연구자로서의 어려움, 시간과 노력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노력 등의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가진 가치를 종합해 볼 때 연구자가 결론적으로 제시한 취업 지도 능력을 갖춘 발달장애 교육 전문가가 자립, 취업, 일상생활 교육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복지관 내지는 특수학교 전공과 중심의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으로서의 발전 방향성은 실천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자로서 저는 본 연구의 주제, 방법, 결과 등 전반적인 교수님의 논리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자께서는 전문가 패널로부터 생성된 자료를 분석하여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발전 방향으로 내용면에서 자립생활 교육과 취업 준비교육 그리고 지원 체계면에서 발달장애 교육 전문가 양성, 가정과 긴밀한 유대관계, 취업을 가르치는 지도 능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 1차 전문가 패널들의 많은 의견을 통합 조정하여 각각의 세부 항목들로 범주화하셨다고 하셨는데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내용 측면과 지원체계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을 통합 조정하는 범주화 과정과 한 가지 예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연구자께서는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방법으로 델파이법을 활용하셨습니다. 보통 델파이법의 장점으로는 익명성 보장으로 인한 집단 의견에 개인을 순종시키려는 집단 압력을 줄일 수 있고 응답자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반복적인 과정을 거침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극단적 의견은 판단의 합의를 얻기 위해 제외되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이 갖는 고유한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께서 본 연구를 위해서 델파이 연구 방법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델파이 연구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께서 겪은 연구상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으며 델파이를 활용한 후속 연구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델파이 연구 독특함이나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범주화시켰던 사례 중에서 제가 실천적 발전 방안 마지막 세 번째로 제시했던 것 중에서 세 번째 취업을 가르치는 지도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범주화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떤 것들을 내용을 범주화했냐면 취업 지도 능력이라고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취업 지도, 그 다음에 직업교육 지도 능력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취업을 가르치는 지도 능력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저는 범주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장소에 관련된 내용도 그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자활시설이었으면 좋겠다, 재활시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개념을 분류하지 않고 저는 직업재활시설로 하나로 묶어서 범주화했고요. 델파이법은 쉽지 않은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층들의 어떤 의견들이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문가들에게 합의점을, 그러니까 정책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확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저는 델파이 연구를 저는 연구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점들은 역시나 저는 30명의 연구자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했었지만 역시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 답하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연구 시작 처음부터 직접 이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또 이런 그 연구 중간에 그 로스될 영역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분들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로스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이쪽 분야에서 델파이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제가 보니까 델파이 연구는 조금 연구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연구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제가 그 연구 결과, 연구 과정 속에서 그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노출을 시키면 저도 충분히 좀 지적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충분히 좀 경험이 많은 상태에서 데이터 연구를 진행하면 훨씬 효과적인 그 의견 합의를 모을 수 있는 중요한 좋은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 연구 발표자들의 어떤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이번부터는 동영상으로 촬영이 돼가지고 이게 편집이 돼가지고 유튜브로 공개가 됩니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내에서도 그럼 연구자들의 어떤 그런 그 무성의하거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논문 발표를 하게 되면은 학회뿐만 아니라 발표자 본인한테도 결코 득이 안 됩니다. 이런 점들을 염려하시고 좀 다음부터는 좀 실제 준비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동대학교 김영주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설문지를 이메일이나 이렇게 전화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먼저 발달장애 학습자에 대한 어떤 그 정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발달장애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서 필요한 평생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연구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을 판정해서 했습니다. 예, 그럼 연령은 따로. 네네네, 학년기 이후. 그냥 학년기 네네, 이후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김정렬 교수님의 발표와 임백호 교수님의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